근데 왜 그러면 이 70대 초반의 대학들이 왜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나 비틀즈의 영향을 받은 로큰롤 음악이 아니고 왜 통기타 음악, 포크 음악이었나? 왜 이 청년 문화를, 미국의 청년 문화를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두 힘은 로큰롤이라는 문화하고 바로 통기타의 포크 음악이라는 이 문화인데 왜 이게 아니고 이게 더 압도적인 문화였는데 왜 이게 아니고 이거였나? 그것은 그 당시에 한국 사회의 경제적 수준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좀 조금 상대적으로 잘 사는 집안의 애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던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우리는 경제적인 수준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무나 이렇게 뭐 좀 공부 못하고 좀 못 사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로큰롤 문화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었던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록음악을 한번 하려면요 일단 악기가 최소한 3개 있어야 되죠. 기타, 베이스, 드럼. 악기만 있으면 됩니까? 그 다음에 앰프가 있어야 돼요. 소리를 꽝 크게 내려면 앰프도 있어야 되고 큰 스피커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연습하려면 밀폐된 공간이 있어야 돼요. 소리 시끄러우니까. 여러분 뒷동산에서 연습해서 세계적인 락밴드가 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일단 전기를 꽂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한 번 하려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로큰롤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비싼 지금이 아무나 마시지만 맥주나 뭐 위스키 같은 걸 마실 수 있는 굉장히 비싼 어떤 그런 사롱 같은 거 그런 데서나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소주나 막걸리 마시는 데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대학생이라고 한들 뭐 그런 아주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 아닌 다음에는 이 문화에 대중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통기타 하나면 해결이 되는 그래서 아닌 말로 그 중고등학생들 가해 한 달만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 살 수 있는 이 통기타 하나야말로 이 당시 한국 대학생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무기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로큰롤 음악은 대학이 아닌 바로 미팔군 출신들이 하는 클럽들, 아마 유흥가의 클럽들에서 이 로큰롤 음악은 왜냐하면 이 로큰롤 음악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곳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로큰롤 음악은 이제 뿌리를 내서 발전이 되고 같은 시간에 대학이라는 이 공간에서는 통기타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두 개의 문화가 결국은 이제 70대 중반에 가게 되면 딱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중에서 가장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은 미국과는 달리 포크 음악, 통기타 음악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로큰롤은 너무 시끄럽고 너무 거칠고 너무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유교적인 어떤 그런 그 관념에 빠져있는 한국 사회로서는 통상적으로 젊은 세대라 할지라도 나 좀 놀거든 뭐 이런 좀 과격한 어떤 젊은이가 아니고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로큰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클럽의 문화예요. 굉장히 비싼 클럽을 제외하고는 아무나 대중적으로 가령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젊은 10대 노동자들이 로큰롤을 접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라이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아주 혜택받은 선택된 젊은 소수만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이 음악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포크 음악이 훨씬 더 강력한 청년 문화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적인 측면에서 포크 음악의 중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이 로큰롤 음악이 가지게 되는 또 의미는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어찌 보면 청년 문화의 가장 중요한 본질, 즉 폭발하는 젊음의 에너지를 가진 바로 그 문화의 원형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로큰롤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청년 문화의 그 중요한 어떤 위치를 가지게 되는가. 그 과정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 이 한 사람의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아마 아무리 7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지금 젊은이라 할지라도 이분의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흔히 한국 록 음악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신중현이라는 정말 불세출의 록음악인의 출연입니다. 신중현 역시 미팔군 무대 출신입니다. 이미 18살 때부터 미팔군 무대에서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신중현은 정말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서 만주에서부터 힘들게 귀국해가지고 전쟁 기간 동안 많은 가족들을 거의 다 잃고 굉장히 힘든 그 절박한 마음으로 무대에 서서 연주를 했어요. 그런 미팔군 무대에서 전통적인 어떤 그런 우리 반짝이 드레스를 입은 그런 어떤 그 스탠더드 팝과는 다른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흑인 음악을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듬 앤 블루스를 연주했고 또 로큰롤을 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미팔군 무대 안에서도 뜨끔한 살짝 비주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그는 1964년에 처음으로 한국어로 된 한국 대중들을 위한 로큰롤 음반을 최초로 발표합니다. 그 그룹의 이름은 에드4라는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나중에 그 한참 뒤에 김건모가 리메이크한 빗속의 여인, 이 유명한 곡이 바로 이 64년 신중현의 첫 번째 음반에 실린 곡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는 전혀 성공하지 못합니다. 64년에 누가 우리나라를 지배했다고 그랬어요?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가 그냥 세상을 확 휩쓸 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중현의 정말 역작을 앨범을 냈지만 아무도 이 앨범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신중현은 굉장히 절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미팔군 무대로 돌아서 미군을 상대로 또 이제 연습을 하다가 한국에서는 로큰롤 음악을 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베트남 전쟁이 시작돼도 당연히 또 베트남에 또 우리 장병들을 위문하러 가는 공연단들이 꾸려지고 베트남을 통해서 이 로큰롤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에 진출해야 됐다는 야심을 가지고 이제 베트남으로 떠날 준비만 하고 있다가 자신의 미팔군 무대의 후배 그 자매 가수인 펄 시스터즈라는 후배가 가기 전에 그냥 방을 한 장 제작해달라는 그 부탁을 받고 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그 음반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신중현은 까먹습니다. 그런데 바로 펄 시스터즈, 그 베인순 자매로 이루어진 이 펄 시스터즈의 커피 한 잔, 니마라는 노래가 담긴 이 두 노래가 1968년에 폭발적인 히트를 하면서 펄 시스터즈는 정말 새로운 이제 바람을 몰고 온 어떤 로큰롤에 기반을 둔 어떤 그런 음악을 가지고 새로운 젊은 그리고 약간 흑인적인 요소가 강한 그런 음악으로 폭발을 일으켜줘요. 근데 너무 웃긴 것은 커피 한 잔이라는 노래는 이미 아까 그 빗속의 여인이 담겼던 64년 신중현의 음반에 이미 발표됐던 곡이에요. 그때는 내 속을 태우는 구려라는 제목으로 발표됐어요. 그래서 제목만 커피 한 잔으로 바꿔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빅히트를 기록하면서 신중현은 베트남으로 가려다가 다시 이제 발목이 잡혀서 한국에 주저앉게 되면서 이제 이른바 신중현 전성시대를 열어젖히게 돼요.